오토바이 부대 있죠?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침투해요. 그것도 눈물겨운 거예요. 러시아 깃발을 꽂아요. 그리고 사진 찍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점령했다. 자, 러우 전쟁 근황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러우 전쟁 지금 이제 12월 말, 아직까지 전쟁은 안 끝났는데, 지금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도대체?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길거든요. 뚱뚱한 고가 막힌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러시아예요. 이쪽은 유럽이고. 그러니까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동부에 돈바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일부가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뺏어갔고, 이 돈바스 일부에 친러계 주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네. 여기 내전이 일으킨 게 2014년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날 크림반도에서 북쪽으로, 돈바스에서 서쪽으로, 그 다음 벨라루스 쪽에서 남쪽으로 3군데에서 전면 침공했거든요. 이게 초기 상황이에요. 이게 대규모 공세예요. 근데 이 초기 공세의 절반의 성공이에요. 푸틴은 한 달 정도 전쟁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허접스러우니까 자기가 보기에. 크림반도 그냥 뺏겼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2014년 크림반도 뺏긴 이후에 이걸 또 나토가 뒤에서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하니까 푸틴이 전선을 축소시켜요. 어디로? 북부는 포기하고 남부와 돈바스에 있는 긴 띠를 잇는 현재의 전선. 지금 현재의 전선으로 언제 축소시키느냐? 바로 두 달 뒤인 2022년 4월에 축소시켜요. 다음에 2023년 6월쯤 되면 지금 현재의 전선과 거의 일치하는, 우크라이나가 좀 더 회복했고 이 전선이 형성이 돼요. 이게 1차 러시아의 대공세의 결과입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의 대공세는 없어요. 자, 그럼 2023년 6월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해요. 뚫으려고. 그때 러시아, 나토, 미국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을 해서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물자를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부에 긴 바나나처럼 생긴 띠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형태의 5분의 1이에요, 이게. 요 장악한 걸 이제 공세를 해서 뺏으려고 한 거죠. 네. 그때 잘루즈니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신임이 높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바나나처럼 길게 돼 있으니까 뺏긴 땅이 요 중간을 송곳으로 끊어버리자. 그럼 양쪽으로 분리될 거 아니겠어요? 요걸 각기격파하자. 요게 잘루즈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갔어야 돼요. 네. 근데 젤렌스키는 정치인이잖아요. 안 돼. 여러 개 주요 도시를 동시에 빼서, 그래 어떻게 돼요? 내가 해냈어 국민들한테. 이럴 거 아니에요. 잘루즈니하고 부딪혀요. 젤렌스키랑. 대통령하고 참모총장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대통령이 이기죠. 젤렌스키 말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는 이미 전 지역을 요새하고 있었어요. 올 걸 알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뚫지도 못하고 병력과 장비를 다 소모해버렸어요. 이게 우크라이나의 대공세예요. 언제요? 2023년 6월에. 그러면 양쪽 다 한 번씩 대공세를 했죠? 네. 요 다음은 끝. 그 전선이 여기까지 똑같아요. 지금 뭐 러시아가 뭐 뚫었다,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 잠수함을 두들겨 팼다, 전략국에 부셨다,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이후로 러시아가 조금씩 진전을 했지만, 그러나 그 진전은 거의 병력 소모에 비해서는 가성비는 아주 최악이다. 우크라이나는 뚫지를 못하고 이미 방어만 하고 있고, 러시아는 전진하는데 너무 느려요. 예를 들어서 시베르스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최근에 주요 접전지인데 그걸 러시아가 점령했어요. 12km 전진하는데 41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 시베르스크의 가장 긴 데가 21km거든요. 가장 짧은 데가 12km. 이거 점령하는데 41개월 걸렸어요. 올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한 10만 제곱킬로 되거든요. 남한 면적이에요. 남한 면적 조금 커요. 근데 올해 러시아가 30에서 40만 명을 손실하면서 얻은 지역이 한 4천에서 5천 제곱킬로예요. 말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얻으면서 매일 러시아가 전진한다, 무너진다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군사학자 유발 하라리라고 아시죠? 네. 사피엔스?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긴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얼마 걸리냐? 앞으로 100년 걸린다. 러시아군 몇 명 소모되느냐? 수천만 명 소모된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2014년에 뺏었던 크림과 돈바스 포함해서 지금 남한 면적,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어요. 네. 이게 2023년 6월에 우크라이나가 뚫으려고 했다가 못 뚫었어요. 네. 그 뒤로는 전세는 거의 고착. 그러나 러시아가 조금씩은 진전한다. 그러나 너무 느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리고 푸틴이 이 조금씩 전진하는 걸 뒤집었다 막 이렇게 막 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전선이 뚫리려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수십만 명 이상과 수천 대의 장갑차 포대를 이동해서 징후가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없어요. 그냥 그걸 기동전이라고 그래요. 왁 뚫고 들어가잖아요. 기동전 징후는 1200km 전선에 어디도 없고, 지금은 진지전, 그냥 시가전으로 그냥 서로 매일 그냥 건물 하나 뺏고
시키고 하는 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적. 근데 유튜브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뚫렸다, 무너졌다, 뭐 지금 들어간다, 뭐 이러죠? 아니에요. 그럼 세부조 제가 하나씩만 좀 여쭤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말씀하신 동부 요충지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하면 러시아 점령이 현실화된 게 이게 향후 종전 협상력에 어떤 타격력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의미 없어요. 이건 딱히 의미 의미는 없고 없다. 시베르스크 지역도 이미 우크라이나군 포병 사격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베르스크를 점령했어요 지금. 그럼 완전히 요새하려면 후속 보급부대가 오고 와야 되는데 이 작업이 계속 차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특징은 뭐냐? 완전히 밀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게 아니고 선발부대가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요. 치고 들어가서 장악했다고 국기 꽂아요. 그러다 뺏기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베르스크는 41개월 만에 점령했지만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 도시가 대도시가 아니에요. 우리 치면은 거의 뭐 면 단위 메인 도시는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력은 뭐냐? 방어한다 가능하면. 만일에 지면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건다. 소모시킨다. 이 전략이에요. 또 수중 드론 서브시 베이비가 수천억 원 가치의 러시아 잠수함을 타격한 사건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뭐냐? 이건 이런 거죠. 가성비가 높은 거죠. 러시아는 물량 공세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원래 공격과 방어의 비율이 3대1이에요. 그렇죠. 방어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사람 하나 죽으면 공격하는 사람 3명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이 개념이고 자 우크라이나 인구는 전쟁 전에 4,200쯤 됐어요. 러시아는 1억 4천이 좀 넘었어요. 똑같이 죽으면 누가 버텨요. 우크라이나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성비가 지금 3대1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열세는 맞아야 힘겹게 버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의를 상실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성비가 높은 자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스파이더 웹 작전이라고 거밀 작전. 우크라이나 보안 부대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비행장을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사전 준비를 통해서 젤렌스키 말대로 70억 달러 이상인 71억 달러어치의 전략 폭격기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렸어요. 전략 폭격기는 핵탄두를 탑재하는 거예요. 이게 폭파되면 러시아의 전략 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미국과 중국과의 균형도 확 깨지는 거예요. 가성비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몇백만, 200만 원 정도 하는 게 수억 달러짜리 전략 폭격기를 폭파한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 또 써먹었어요. 어떻게? 자, 흑해가 있거든요. 흑해. 크림반도가 있고 크림반도 옆에 러시아 본토에 노보로시스크라는 군항이 있거든요. 여기 수중 드론을 거의 한 1000km 가까이 항해를 해서 물속에서 이게 바다에 떠 있는 걸 때리는 게 아니고 군항, 항구 안에 들어있는 걸 때렸어요. 항구 어떻게 돼 있어요? 방파제 있죠? 2중, 3중의 방파제를 돌아서 이 수중 드론이 들어가서 가장 안쪽 깊숙이 있던 잠수함을 때린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럼 이게 주는 이미지는 뭐예요? 이 드론은 몇십만 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잠수함 수억 달러짜리 이걸 때린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항구 안에 러시아 본토 안에 있는 구중 궁궐에 있는 잠수함 핵심 전략 자산이 의도 터진 거예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략 폭격기 때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데에 의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불안감, 공포감. 그 다음에 요 비슷한 시기에 모스크바에서 기아 자동차가 소련토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좋은 건 아니에요. 러시아의 별 3개짜리 중장, 고위장성이잖아요. 기아 소련토 타고 가다가 폭발 사고로 죽었어요. 포격을 받았네. 누가 죽었겠어요? 우크라이나 보안군이 테러한 거죠. 테러가 아니죠. 전쟁이니까. 그럼 뭐예요? 모스크바도 안전하지 않아. 최고위층 장성도 안전. 계속 죽어요. 장성들이. 그 다음에 전쟁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찾아가서 죽여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그 다음에 러시아 본토 안에 숨어있는 잠수함도 때려. 그럼 어떤 심리가 생겨요?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전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시베르스크라는 지역을 정말 핏값을 지불하면서 점령하고 뭐라고 말해요. 아, 우크라이나 이제 무너졌어. 빨리 항복해. 이 이미지. 그래서 인지전. 계속해서 러시아가 하는 게 뭐냐면은 오토바이 부대 있죠? 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침투해요. 그것도 눈물겨운 거예요. 왜냐? 오토바이 버기한 무슨 뭐 매드맥스도 아니고. 그럼 멋있어 보이는데 바보짓이에요. 장갑이 없잖아요. 소총수로 다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갑차하고 탱크가 없으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 소모됐으니까. 이거를 신속히 침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러시아 깃발을 꽂아요. 사진 찍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점령했다. 계속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한다는 공포감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거꾸로 이쪽 인지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서 양쪽 다 종전 휴전 과정에서 우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이 러시아의 잠수함은 전략자산이에요. 어마어마 고가예요. 자, 미국도 마이애미에서 논의된 전선 동결과 비무장지대 설치안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까요? 이것도 제가 하도 입이 아픈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업자죠. 그렇죠. 땅 바꾸기 천재죠. 네. 그 부동산업자의 한계예요. 이 경제와 정치는 다르거든요. 경제는 돈이잖아요. 거래에서. 근데 정치는 아니거든요. 이건 명분이고 가치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종전. 자, 종전은 뭐냐면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결혼으로 치면은 이혼 있죠. 이혼하면 이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이혼하면 재산, 자녀 양육권, 그 다음에 서로 손해배상.
법상. 네. 너 나 때렸지? 이거 다 처분해야 되죠? 자, 우리 둘이 부부예요? 결혼했을 땐 서로 싸워도, 아이, 괜찮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혼하면 이러면 성추행이에요. 맞죠? 완전히 법적으로 끝나는 거죠? 별거는요? 별거는, 아이, 부부잖아요. 부부죠. 별거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없이도 할 수 있죠? 네. 자, 이게 휴전이에요, 별거가.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인 합의 없이, 야, 이제 그만 싸우자. 나 각방 쓸 거야. 각방 쓰는데 뭐 재산권 있어요? 이게 휴전이에요. 근데 종전은 뭐냐? 이혼이에요. 이혼이냐 휴전이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땅이죠. 그러니까 종전을 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종전협정, 평화협정 같은 말이에요. 땅에 대해서 합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혼으로 치면 재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종전이 왜 안 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러시아가 장악했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종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은 이거 주라는 거예요. 젤렌스키한테, 푸틴한테. 아, 트럼프가. 트럼프와 푸틴의 안은 뭐냐? 지금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저는 알지만 일반 분들은 모르는데 지금 5개 주예요. 크림반도 있죠? 크림주. 그 다음에 돈바스의 루안스크, 도네츠크 주가 있고 여기 사이에 헤르손주와 자포리자 주가 있거든요. 이게 자포리자 원전이에요. 원전. 아까 말씀하신. 요걸 합치면 5분의 1인데 우크라이나 땅에 원래 이건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국제적으로. 근데 이 5분의 1을 푸틴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죠. 3년 반 이상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군이 100에서 150만이 손실됐고 기갑 장비가 합쳐서 2만 대가 사라졌거든요. 그럼 푸틴 입장에서 이 땅을 다 돌려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포기할 수 없죠. 없죠. 푸틴 입장에서. 예,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푸틴이 이 크림하고 5개, 크림,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스크라고 그러죠? 네. 크림과 5개 중에서 도네츠크, 루안스크는 러시아 땅으로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러시아법상은 러시아 땅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푸틴은 뭐냐? 크림과 자기들이 합병한 도네츠크, 루안스크는 러시아 땅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나머지 헤르손, 자포리자주 있죠? 요거는 전선을 동결한다. 요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도네츠크라고 하는 지역의 한 20%를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네. 푸틴이 하는 뭐냐? 요것도 내놔라. 니네 후퇴해라. 철수해라. 요게 아니에요. 요걸 트럼프는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고. 근데 젤렌스키는 이걸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기분도 그렇죠. 내 땅인데. 그것보다 헌법에 문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우크라이나 영토 변경은 전 우크라이나의 국민투표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결정 권한이 없어요. 네. 근데 만나서 주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트럼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럼 국민투표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죠. 왜?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도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투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푸틴은 또 푸틴도 헌법에 문제가 있어요. 크림,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스크 5개 중에 3주, 크림, 루안스크, 도네츠크는 러시아 헌법으로 러시아 영토라고 그랬죠? 불법이지만 러시아 헌법에는 어떠한 경우든 러시아 영토를 할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합병을 했으니 헌법상 러시아 영토니 이걸 내주면 위헌이라고요. 탄핵이라고요. 기소라고요.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둘 다 부를 수 없죠. 근데 이걸 갖고 협상을 하려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죠. 뭐 우크라이나 영토 뭐 서로 불만이 어쩌지. 안 돼요. 휴전은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 없이 야 우리 각방 써 이건 되잖아요. 네. 근데 휴전은 할 수 있지만 네. 이혼은 안 된다. 왜? 아. 지금 이거 지금 보니까 매력적이야. 나 가지고 싶어요. 이거. 네. 비유도 좋고. 네. 나 가지고 싶어. 부부가 이거 갖고 싸우면 서로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럼 이혼 못 하죠. 재산 분할 안 되면.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새 종전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는 뭐 있던데. 그것도 의미 정말 없어요. 이것도 의미 없나요? 왜냐? 이건 사실이긴 한가요? 예, 사실인데 그것도 왜 의미가 없느냐? 처음부터 나토 가입이 전쟁의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나토 헌장. 나토는 32개국의 집단 방위 체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뒤에 지금 친구들이 31명 있어요. 우리 김 작가님 포함 32개 이게 나토예요. 네. 제가 김 작가님을 때리면 같이. 32명이 같이 싸운다는 게 이게 집단 방위 조약이에요. 그렇죠. 이게 5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나토에 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네. 싸우는 놈이 가입하면 나머지 32개국이 여기 개입돼야 안 돼요. 개입되죠. 그래서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왜냐? 분쟁 중인 놈이 들어오면 나머지 놈들도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신들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32개 국가는 전쟁이 없죠. 전쟁이 터지면 같이 개입하는 거지만 네.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들어오면 나머지 32개 국가가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우크라이나를 개입시켜 주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토에. 안 시켜주지. 원래 가입이 안 된다니까요. 분쟁 중인 국가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보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좀 더맨 더머 같아요. 되지도 않는 종전안 갖고 나와서 무슨 그냥 휴전하자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죠? 푸틴과 트럼프는 한편이니까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푸틴은 여기서 이기고 싶으니까 종전을 얘기해요. 근데 젤렌스키가 가만히 들어보면 휴전을 얘기해요. 먼저 휴전하자. 나토도 휴전을 얘기해요. 휴전은 억울하지만 푸틴이 장악하고 있는 5분의 1 땅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종전하면 5분의 1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헌법으로도 안 돼. 그 다음에 푸틴 나쁜 짓거리 한 거 인정해 주는 것도 안 돼. 버릇 나빠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니까 바로 끝나나 봐. 종전에 합의하나 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거죠. 쉽지 않겠네요. 내년에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얘긴데. 해답은 휴전이에요. 서로 지쳤으니까. 야, 일단 휴전하자. 휴전이라고 써놓고 정전이라고 읽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우리잖아요. 53년 7월 27일 날 정전, 아미스티스, 정전협정, 휴전협정 해놓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엄밀히 보면 휴전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이 우크라이나 신용 등급 회복과 장기적 경제 재건에는 미칠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전쟁이 끝나야죠. 전쟁이 안 끝나면 전시경제잖아요. 유럽은 우크라이나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폴란드가 제일 많이 도와주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제일 미워해요. 왜냐? 역사적으로 중세 때 17세기까지만 해도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이 연합공국이 강자였어요. 우크라이나 상당 부분을 지배해서 우크라이나를 착취했어요. 그때 폴란드인들은 지주, 그 다음에 이 지주 앞제비는 누구냐?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폴리시, 주이시, 유태인들을 혐오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치고 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했고 폴란드인들을 학살했어요.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그러니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우크라이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유럽에서 제일 부정부패 썩은 나라가 러시아 1등, 2등이 우크라이나예요. 지금도 부정부패 터져요. 우크라이나 하면 인식이 안 좋아요. 지금 김 작가님, 오 작가님이시니까 할리우드 영화 보면 옛날에 마피아 하면은 이태리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지금 조폭들 누가 나와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아니면 우크라이나인이 나와요. 그게 유럽인들이 우크라이나 인식이에요. 근데 저 러시아에서 공부했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말은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구소련권이었으니까 이쪽에 대한 이미지가 신뢰가 없어요, 원래. 근데 왜 계속 도와주느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기들이 무너지니까. 최전선에서 러시아를 막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물량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도록 끝없이 도와줄 거다. 그러나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략은 뭐냐?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러지 무너지지 말아라. 속셈은 뭐냐? 러시아를 막을 정도까지만 키워라. 그렇죠. 더는 아니다. 같이 슬라브족끼리 싸워서 둘 다 무너져라. 사실은 속셈이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또 다른 위협이니까. 근데 유럽도 빅4, 이제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것들이 이게 나토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유리한 국면을 좀 조성할 수 있나요? 러시아도 코피 터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32개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헝가리, 오르반, 슬로베니아. 그 슬로브가 뭐냐? 슬라브란 뜻이에요. 폴란드도 서슬라브족이에요. 슬로바키아 슬라브란 뜻이에요. 과거 유고슬라비아 있죠? 유고가 남쪽의 슬라브란 뜻이에요. 거의 유럽의 3분의 1 슬라브족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빅4. 그러니까 EU 안에도 분열이 있고 친러파가 대표적인 게 오르반, 헝가리, 슬로베니아. 왜냐, 헝가리는 푸틴이랑 똑같이 친한 독재자이기도 하지만 오르반이 연료를 싸게 갖다 쓰고 있거든. 러시아로부터. 체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아까 일단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픽4가 지금 코피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마크롱 지금 세제 개혁하고 하려고 하다 지금 막 시위 걸렸죠? 맞아요. 지금 국가 부채가 130%예요. 지금 이태리는 더해요, 부채가. 150%. 독일 0%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픽4가 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국 개혁당 극우 설쳐. 독일 AFD 나치 후에 설쳐. 이태리 멜로니 무솔리니 후에. 프랑스 민족전선 르펜 극우파 설쳐. 지금 극우들이 설치고 있거든요. 이 배경이 뭐예요? 경제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나도 힘든데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줘? 그렇죠. 이제 그만하자.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북한과 통일을 반대하는 분들이 우리도 힘든데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뭐 비슷한. 이해는 하지만 단견이죠. 이 체제로 분단 체제로 저 핵무기 만들고 우리 쏘겠다는 저 김정은이라는 정권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분단 체제 해소해야 돼요. 지금 여기만 계산하니까 그런 거지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밖에 답이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통일 전문가로서. 이유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뭐 좀 큰일 나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요. 그만하자. 야, 땅 떼주고 끝내자.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땅을 넘겨주는 건 안 돼. 70에서 80%. 그런데 휴전, 실효지배. 에이, 그냥 저놈들 가지고 있는 거 법적으로 인정 못하지만 이제 끝내자. 이거는 과반이 넘어요. EU도 마찬가지예요. EU도 야 이제 끝내자. 이 의견이 과반을 지금 넘어가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돈을 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태국 캄보디아 전쟁하잖아요. 우리 경기 엉망인데 캄보디아나 태국이 뭐 우리 참전했으니까 태국에 예를 들어서 계속 밑빠진 벽에 돈 분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했죠. 그거 똑같은 거죠.